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조선 중기의 명장으로 본관은 덕수, 자는 여해, 시호는 충무공, 성웅, 군신 등 어떠한 수사를 붙여도 부족한 역대 가장 위대했던, 현대까지도 칭송받는 위인, 임진왜란 막바지였던 1598년 11월 19일 경상우도 남해안의 노량해역, 이순신이 이끌었던 조명연합군은 노량 앞바다에서 왜군들의 길목을 차단한 뒤 마지막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왜군 병력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주면 이것이 훗날 재침략의 불씨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을 거라 판단했고, 단 한 척의 외선도 보내주지 않기 위한 최후 선멸전에 들어갔죠. 이러한 다짐은 노량해전에 참전했던 조선의 장군들과 수군들 역시 같았습니다. 7년 동안이나 국토를 강탈하고 유린한 왜적들을 절대 살려보내지 않고자 모두 결사의 각오로 전투에 임했죠. 일본 역시 조선의 수군을 뚫지 못하면 죽는 것과 다름없었기에 필사적으로 싸웠는데요. 새벽 4시경 시작되어 아침 해가 떠오른 후까지 계속된 치열한 전투는 조선 측의 대승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왜선의 규모는 최소 300척에서 최대 500척이었다고 합니다. 문시인 이덕형의 보고에 따르면 왜군은 그 많은 배들을 노량 앞바다에서 무려 7알이나 잃었다고 하는데요. 살아남은 왜군들은 모든 전투 의지를 상실한 채 도망치듯 빠져나갔다고 하죠. 그와 달리 조선은 10명 정도의 장교급 인사가 전사하고 명연합군 장수였던 등자룡이 탑승해 있던 판옥선 한 척이 소실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피해 보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 수군 사상자에 비해 장군들의 전사 비율이 높았던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앞장서서 절실히 싸웠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전투에서 이순신도 결국 그 명을 달리하고 말았죠.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을 막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임진왜란이 평정되니 성스러운 자태를 감추어 바람같이 쓰러진 것이었다. 일생을 바쳐 왜군을 격퇴하고 죽는 순간마저 고결했던 충무공 이순신. 놀랍게도 현대에 들어서 그의 죽음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의도적 죽음설. 첫 번째 가설은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의도적으로 죽음을 택했다는 설입니다. 당시 이순신은 선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권력을 복구하기 위해 전쟁 영웅들을 압박하였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순신과 의병장 김덕령이었죠. 김덕령은 의병들을 이끌며 임진왜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억울하게 역모에 연루되어 고문을 받다가 복사하고 말았는데요. 당시의 분위기는 문신 이민서가 김덕령의 행적과 시문을 기록한 문헌 김충장공 유사에 잘 드러나 있기도 하죠. 김덕령이 죽고 난 후 여러 장수들이 저마다 스스로 제 몸을 보존하지 못할까 걱정하였다. 이순신은 선조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신하임과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당시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민간에서는 전쟁 영웅의 위상이 왕이었던 선조보다도 높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선조는 중간에 이순신을 옥에 가두는 등 그 명성과 지위를 꺾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이순신과 그를 따르던 이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하였죠. 이순신의 의도적 죽음설은 이러한 배경을 잘 알고 있던 이순신이 마지막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후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아 후한을 없앴다는 가설입니다.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은 꽤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순신의 그림자와도 같았던 부하 류영은 이순신이 죽고 난 후 생전 자신에게 했던 말을 전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죠. 예로부터 대장이 자기가 세운 전공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보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대개는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법이다. 그러므로 나는 적이 물러나는 그날 죽음으로써 유감될 수 있는 일을 없애도록 하겠다. 또한 이순신은 생전 측근들에게 전쟁 마지막 날에 죽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문신 이민서의 김충장공 유사에는 더 충격적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김덕령 이후 이순신도 바야흐로 전쟁 중에 갑주를 벗고 앞장서 나섬으로써 스스로 탄환에 맞아 죽었다. 호남과 영남 등지에서는 부자 형제들이 서로 의병이 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이순신이 전쟁 중에 스스로 갑옷을 벗어 던졌다는 기록인데요. 역사가들은 이것이 실제로 갑옷을 벗었다는 것이 아닌 고사구절의 한 표현이라며 용감하게 앞으로 나선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전투를 지휘해야 할 지휘관이 전쟁 중에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순신이 선조와 겪었던 갈등을 생각해보면
아예 불가능한 가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있는데요. 이러한 가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 증거로 이명의 기록을 예시로 들기도 하였습니다. 숙종 때 좌회정을 지낸 판부사 이명은 집안의 역사를 기록하는 문헌 가승발에서 이순신을 두고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죠. 공은 용이 주도하게 방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왜 몸을 버리고 죽어야 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되 공이 성공한 뒤에도 몸이 위태로워질 것을 스스로 헤아리고 화살과 탄환을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았다고 했다. 어허, 참으로 슬프도다. 이순신은 노량해전이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이자 본인 생애 최후의 전투가 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은둔설. 반면 그가 노량해전에서 사망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여 그 후로 15년을 더 살았다는 가설 또한 있습니다. 이순신은 명량해전 직후 가장 아꼈던 셋째 아들 이면을 잃었습니다. 고향이었던 아산을 침공한 왜군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것인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순신은 살생과 업보로 죄를 지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아들이 먼저 떠나고 말았구나라고 일기에 적고 면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에게 아들을 기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왜군들은 시시각각 조선을 압박해오고 있었고 전쟁 중에 부하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이순신은 슬픔을 뒤로하고 왜군들과 맞서 싸웠으나 정작 국왕이었던 손조와 그의 측근들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견제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렇게 갖은 상황 속에서 환멸을 느낀 이순신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여 그 뒤로 15년을 더 살았다는 것이 바로 은둔설입니다. 가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국장으로 치러진 이순신의 묘가 15년 뒤인 1614년에 600m 떨어진 곳으로 이장된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1614년이 이순신이 비로소 진짜 죽음을 맞이한 해라는 것인데요. 이순신은 생전 수차례에 걸쳐 시골 촌부처럼 살고 싶다는 소망을 밝힌 바 있다고 하죠. 이순신은 노량해전 때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던 맏아들 이회와 조카 이완, 몸종이었던 기미를 데려갔습니다. 이순신이 왜군이 쏜 총탄을 맞고 임종을 다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이들 셋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순신이 명을 달리하고 그의 지휘권을 이어받은 사람 역시 경험이 많던 여타 장수들이 아닌 그의 아들 회였죠. 이순신은 아들과 조카의 도움을 받아 절제절명의 순간 죽음을 숨길 수 있었던 걸까요? 최근 이와 관련 지을 수 있는 역사 미스터리가 하나 주목받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선 숙종 때 쓰여진 공신들의 충성맹세 기록서 20공신 회맹축에 이순신의 장손들이 초대받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권율과 원균 등 임진왜란 때 무공을 인정받은 이들은 공신으로 책봉되어 그 후손이 회맹제에 참석하였지만 최고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순신이 정작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에 사람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였지만 회맹축에는 참석하지 못한 이들의 명단 역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순신가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죠. 숙종 역시 다른 역대 임금처럼 이순신을 전쟁 영웅으로 예우하였다. 하지만 회맹축을 보면 왕실은 이순신가를 참석 대상에서 아예 배제한 것 같다. 추가 연구를 통해 그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20공신 회맹축에 이순신가가 배제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위 두 가지 가설과 어떠한 연관점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순신의 의도적 죽음설, 은둔설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의도적 죽음설의 경우 이순신의 사망 이후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숱하게 거론되어 왔던 유서 깊은 음모론이기도 하죠. 의도적 죽음설과 은둔설은 그러한 의혹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반박점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례로 은둔설과 관련 지을 수 있는 실록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으며 이후 이순신을 목격했다는 이 또한 존재하지 않는데요. 더군다나 이순신은 명왕제 만력제로부터 면사첩을 하사받은 상태였습니다. 면사첩이란 죽음을 면하게 하고 죄를 사하게 하는 일종의 증명서로 명나라 황제로부터 이 증서를 수여받은 이순신은 국왕이었던 선조라고 해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순신은 노량해전 중 전사였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설입니다. 이에 소설 불멸의 이순신 저자 김탁환 교수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전사가 옳다. 하지만 대중은 개혁성과 리더십을 함께 지닌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영웅이 무슨 심정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갔는가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순신이 있었기에 임진왜란을 격퇴할 수 있었으며 그가 진정 나라와 백성, 부하들을 생각하는 충무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실로 죽음을 각오하오니 하늘에 바라건대 반드시 이 적을 섬멸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 불리우는 홍길동전. 홍길동전은 조선 중기 문신 허균이 지은 것으로 민중의 저항 정신과 계급 타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의적 소설입니다. 홍길동이 소설 속 허구의 인물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놀랍게도 홍길동전은 조선 중기 연산군 시절에 살았던 실제 도적 홍길동을 모티브로 하고 있죠. 기록에 따르면 홍길동은 1443년에 태어났으며 이후 도적으로 이름을 날리다가 1500년도에 관군에게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록은 조선 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죠. 강도 홍길동을 잡았으니 나머지 무리들을 소탕하게 하라. 연산군 일기에는 의금부 위관 한치영이 올린 보고 기록도 존재하는데 보고서에는 납포 당시 홍길동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묘사되어 있죠. 홍길동은 갓 꼭대기에 옥장식을 달고 붉은 허리띠를 두른 옷차림을 하였다. 실록에 기록된 홍길동 관련 기록은 총 5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홍길동이 납포되었다는 마지막 기록을 끝으로 그의 행보나 생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었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율도국을 꼽았습니다. 허구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해도 실역사를 가공하여 지은 소설이다 보니 결말 역시 실제 홍길동의 결말과 유사할 것이라는 추측을 한 것인데요. 남쪽에 율도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기름진 평야가 수천리나 되어 실로 살기 좋은 나라이고 길동이 마음속으로 늘 그리던 곳이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당부하기를 내가 이제 율도국을 치고자 하니 활빈당 모두는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고는 그날 군대를 이끌고 떠났다. 사람들은 허균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율도국이 어딘가 실제로 지칭하는 말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500년 홍길동이 납포된 후 허균의 소설대로 의금부를 탈출하여 한반도를 떠나 어딘가 정착하지 않았을까 하는 가설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주장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죠. 홍길동은 조선을 탈출하여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영웅이 되었다. 20년 넘게 홍길동을 연구한 연세대 국학연구원 설성경 교수는 홍길동의 유배 중 추종자 1천여 명을 거느리고 탈출하여 일본의 오키나와에 정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섬들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오키나와현 맨 끝에 위치한 작은 섬 이시가키 섬인데요. 당시에 이시가키 섬은 류쿠 왕조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유구국이라 불렸다고 하죠. 1500년 12월 5일 한 명의 조선인이 유구국에 자신의 무리들을 이끌고 정착했다. 1500년은 홍길동이 납포되었다는 기록이 남은 해입니다. 같은 해 홍길동은 정말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넘어갔던 걸까요? 당시 유구국은 류쿠 왕조의 심한 수탈과 탄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지역 곳곳에서는 해적대까지 출몰하여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유구국의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조선인이 류쿠 왕조를 몰아내고 해적대를 소탕하여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수령이 되었다고 하죠. 이상한 것은 그 영웅이 오야케 아카하지 혹은 홍가와라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홍가와라는 우리말로 풀면 홍가왕으로 홍시성을 가진 왕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홍길동의 별칭이기도 했죠. 놀라운 것은 당시 일본에 홍시성을 가진 인물이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유구국의 기록에 등장하는 홍가와라가 일본 홍시성의 최초 기록인 셈이죠. 홍가와라를 홍길동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은 이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먼저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문양의 유사성인데요. 유구국을 상징하는 문양이 조선의 태극 문양과 상당히 유사했던 것이죠. 조선의 태극 문양 속에 홍길동이 자신의 이념을 금색으로 더했던 것은 아닐까요? 홍가와라가 등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오키나와 근방에 돌잔치나 줄다리기 같은 풍습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원래 일본에 없던 것으로 조선의 풍습이었죠. 오키나와의 야에야마 박물관에는 당시 유구국 사람들이 쓰던 농기구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모양새와 쓰임새 또한 조선의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일치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홍가와라가 근거지로 삼았다던 구지천성에 조선의 화폐였던 해동통보가 다량으로 발굴되었던 것인데요. 비록 해당 시대에 유통되던 화폐는 아니었지만 한때 조선에서 널리 사용되던 화폐가 머나먼 타국에서 그것도 다량으로 발굴된 데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 주변 인근에서는 조선식 도자기와 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구지천성의 건축 양식에서도 특이점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기존 오키나와의 양식법인 얇은 돌을 기와장처럼 포개는 방식이 아닌 자연석을 거칠게 쌓아놓은 형태로 건축되었는데, 이는 홍길동의 실제 근거지였던 충청남도 공주시의 무성산성의 축조 방법과 상당히 유사했던 것입니다. 무성산성은 돌로 지어진 석축산성으로 홍길동이 쌓아 올렸다는 지역 전설이 남아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이시가키 섬에 있는 유구국 시절 족보에는 윤시성, 나시성, 김시성을 가진 사람들과 혼인을 하였던 기록이 여럿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설성경 교수는 홍길동의 일본 이주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홍길동이 납포된 무려 8차례나 오키나와 사신이 조선에 드나들었던 점을 예로 들기도 하였습니다. 홍길동이 일본의 사신을 통해 오키나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자신들이 이주할 섬을 골라 계획적으로 조선을 탈출했다는 것인데요. 오키나와는 지리적으로도 한반도와 아주 가까워서 바람만 잘 이용하면 당시에도 어렵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죠. 홍길동은 타국의 외딴 섬에서 자신의 이상국가 율도국을 건국했던 걸까요? 홍가와라는 현재까지도 이시가키 섬과 오키나와 인근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고 합니다. 홍가와라가 세상을 떠난 후 마을의 주민들은 그를 기려 추모비를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추모비에는 인정을 베풀고 노인을 존경하며 아이를 보호했던 인물이라고 적혀있다 하죠. 국내 학자들 위주로 거론되던 홍길동의 홍가와라 설은 근래 일본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역사와 기원에 대해 심도 있는 추측과 평이 오간다고 합니다. 홍가와라, 그는 정말 조선의 의적 홍길동이었던 걸까요? 의적 홍길동. 홍길동은 전우치와 더불어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구시대의 영웅입니다. 전우치와 동일하게 홍길동 역시 실존 인물이었는데요. 연산군 시절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는 도적 홍길동을 모티브로 허균이 써낸 소설이 바로 홍길동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적인 이미지의 홍길동은 모두 소설 속 홍길동의 이미지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소설 홍길동전과 실제 인물 홍길동에 대한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죠. 1.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은 조선 중기의 문신 허균이 작성한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것을 정설로 보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16세기에서 17세기경 허균이 집필했다고 알려진 홍길동전의 최초 원본은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죠. 홍길동전은 허균이 세상을 떠난 1618년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 수많은 입원으로 작성되며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홍길동전은 조선 후기인 19세기쯤 작성된 이본인데요. 이로 인해 홍길동전은 풀리지 않은 의문점을 하나 가질 수밖에 없었죠. 홍길동전이 정말 한글로 쓰였는가라는 의문점입니다. 최후로 전해진 이본 홍길동전은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초의 홍길동전 역시 한글로 쓰였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진 홍길동전은 허균이 실질적으로 문학 작업을 하였던 때와 최대 30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허균은 엄초사전, 장산인전, 장생전 등 한문 소설을 여러 편 집필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과연 홍길동전은 한글로 써냈을까요? 허균의 문집을 보아도 그가 한글을 애용한다거나 한글로 소설을 집필할 계획이 있다는 식의 내용은 기록된 이력이 없습니다. 역사가들은 허균이 홍길동전의 원작자라면 한글본이 아닌 한문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현대에 들어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홍길동전의 정확한 표현은 연대가 가장 오래된 한글 소설일 가능성이 높은 소설이라고 하네요. 2. 작자 미상. 홍길동전의 저자가 허균이라는 건 역시 의문점이 많습니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집필하였다는 기록은 허균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 택당 이식의 문집인 택당집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택당집에는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어 중국의 수호지와 비교했다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기록은 이 하나뿐입니다. 허균 본인의 문집에는 홍길동에 대한 내용이 일절 없으며 그 외 허균과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문인들의 기록에서도 그와 같은 기록을 찾아볼 수 없죠. 택당 이식의 문구 하나만으로 허균이 홍길동전의 저자라고 불리게 된 데에는 택당 이식의 명성도 한몫하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렸으며 그가 남긴 문헌들은 현재까지도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죠. 기록 외에 허균의 평소 행보 역시 홍길동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허구의 소설을 짓고 꾸며내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으며 자유분방한 삶을 즐기고 파격적인 학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행보일 뿐 실질적인 기록이 아니기에 허균이 홍길동전의 저자라는 증거로 내세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은 죄로 처형을 받아 죽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요.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허균의 죽음에 관해서는 아직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존재하지만 당파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 처형당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죠. 홍길동전은 정말 허균이 지었을까요? 3. 도적. 우리가 홍길동을 의적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전해진 홍길동전 이본 내용으로 인한 것입니다. 소설 속 홍길동은 낮은 신분에 굴하지 않았으며 정의로운 성격으로 탐관오리들을 벌하고 자신이 꿈꾸는 이상국과 율도국을 세워 오랜 세월 태평성대하였죠. 하지만 실제 홍길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이미지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홍길동은 실제로도 서울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신분만 낮을 뿐 그는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랐다고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인 홍상직은 정삼품까지 올랐던 무관이었으며 형이었던 홍일동도 문관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홍일동의 딸, 즉 홍길동의 조카는 조선의 구대왕 성종의 후궁인 수기 홍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신분의 한계 때문이었는지 홍길동은 도적의 길로 접어듭니다. 도적대를 결성한 홍길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데요. 집안 자체가 조선의 정치계와 밀접하게 닿아있는 고위 양반 가문이었기 때문이죠. 홍길동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며 약탈과 폭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소설 속 홍길동이 탐관오리들을 벌하는 의적이었다면 실제 홍길동은 그러한 탐관오리보다 더한 도적이었던 것이죠. 홍길동은 인정이 없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숨겨줬던 이가 후에 자신을 되려 고발할 것을 우려해 죽이기도 하였으며 죽인 사람의 얼굴 가죽을 벗겨내 걸어놓기도 하였죠. 홍길동 무리에 의한 약탈과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자 조정은 홍길동을 국적이라고 판단, 그를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1500년 홍길동은 결국 사로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홍길동이 잡혔다는 소식을 접한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기뻐하였다고 하죠. 하지만 홍길동이 잡혀 감옥에 갇혔다는 기록을 끝으로 이후 홍길동의 행적이나 생사에 대해서는 추가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적이라 칭할 정도로 죄질이 컸다면 처형을 받은 후 관련된 기록까지 남아있어야 정상인데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하나 모두 추측일 뿐이죠. 홍길동은 정말 의적이 아닌 파렴치한 도적이었을까요? 그렇다면 허균은 무슨 이유로 홍길동을 모티브 삼아 홍길동전을 써냈던 걸까요? 어쩌면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아 우리는 알 수 없는 실제 인물 홍길동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미제, 일이 아직 끝나지 아니야. 조선 왕조실록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완벽히 해결되지 못해 미스터리로 남게 된 사건들도 있죠. 당대 조선을 뒤흔들어 놓았던 기이한 미제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손가락 절단 사건. 1532년 3월 8일 중종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누군가에게 납치당한 후 돌아온 아이의 손가락이 사라져 있었다는 내용의 보고였는데요. 고 관찰사 유세침 집에 10여 세 된 아이종을 어떤 이가 산으로 유인하여 두 손가락을 끊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온몸에 상해를 입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요행히 살아났다. 이 해괴한 사건은 중종 때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14년이 지난 1546년에 명종실록에도 실려있죠. 전 영춘 현감 이성의 계집종이 3살 된 아이를 이달 9일 진시에 잃어버렸다가 미시의 남학동 소리나무 밑에서 찾았는데 오른손 손가락 2개가 칼에 잘려져 있었다. 범인은 왜 아이를 납치하여 손가락을 잘라간 것일까요? 당시 조선에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았다고 합니다. 난치병을 앓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의 손가락을 먹이면 병이 완치된다. 이러한 괴소문은 백성들의 입을 타고 퍼져나갔으며 시신 수습을 담당하는 오작인이나 거린이 뇌물을 받고 시체를 넘기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시신의 경우 그 질이나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산 사람, 그 중에서도 최상품이라 치는 아이를 노린 범죄였던 것이죠. 해당 사건들은 왕이 직접 범인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한 사건이었지만 끝내 해결되지 못하고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이용한 범죄와 치료법은 이 외에도 실록에 기록된 사례가 꽤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의 윤리서였던 삼강행실도에서는 부모의 치료를 위해 자식이 손가락을 자르는 것을 두고 효심이라 칭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정말 아이의 손가락이 신비의 명약 취급을 받았던 것일까요? 2. 유의서 살인사건.
범인이 끝내 잡히지 않아 미제로 남은 사건이 있는 반면 모든 정황과 용의자가 존재함에도 결국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1603년 8월 21일 재상 유의서가 화적대에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화적 30여 명이 말을 타고 돌입하여 유의서의 가슴을 칼로 찌르고 말과 옷을 훔쳐 달아났다. 포도대장 변양걸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미심쩍은 부분을 몇 군데 발견합니다. 우선 가슴에 있던 상처였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화적패가 남긴 상처라기에는 그 부위와 깊이 등 칼을 몹시 잘 다루는 자가 한 짓임이 분명해 보였던 것이죠. 또한 말과 옷은 훔쳐가 놓고 귀중품은 제자리에 가만히 둔 점 역시 매우 이상했습니다. 이에 변양걸은 이것이 화적이 저지른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쪽으로 비중을 두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죠. 변양걸은 조사 도중 포교 부장으로부터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전달받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그들이 유의서의 첩인 애생이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또 화적 무리들은 사동궁에서 온 자들이라고 합니다. 변양걸은 이에 사건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사동궁은 임해군이 있는 곳으로 사건의 뒤에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배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포도대장으로서 살인사건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그는 유의서의 아들이었던 유일과 함께 범인 수색을 이어나갔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유의서의 첩이었던 애생이 임해군과 비밀스러운 사이였던 것인데요. 화적패의 우두머리는 설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임해군 밑에서 일하던 수하였던 것 또한 드러났죠. 모든 정황들이 임해군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감옥에서 의문사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임해군은 아버지인 선조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아들의 말을 믿은 선조는 변양걸과 유의를 문초하였습니다. 계속된 고문에 유의는 결국 애생과 임해군을 모함하였다는 거짓말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사건은 아들이 아비를 죽인 사건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권력의 힘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해버린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죠. 3. 소현세자 독살 사건. 1645년 4월 26일 청나라에 인질이 되었다가 8년 만에 돌아온 소현세자가 사망했습니다. 조선으로 귀국한 지 약 2달여 만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사망 사흘 전에 학질이 발병해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적혀있죠. 하지만 어머니 인열왕후의 서재가 목격한 소현세자의 모습은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선혈이 흘러나왔다. 검은 천으로 얼굴 반쪽을 덮어놓았는데 곁에 있는 사람도 천과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독사를 연상케 하는 시신의 모습과 젊은 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에 소현세자를 독살한 사람이 아버지인 인조가 아니냐는 추측이 돌기도 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있을 당시 청나라 사람들과 무역을 하고 교류한 것을 인조가 아주 못마땅해 했다는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인질로 청나라에 건너간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문화와 발전에 큰 충격과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소현세자는 조선도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신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후에 조선으로 돌아가 이러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청나라 문화를 접하였죠. 하지만 8년 만에 돌아온 조선에서 소현세자를 달갑게 여겨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조뿐만이 아니라 조정의 관료들 대부분이 남한산성에 치욕을 안겨준 청나라를 여전히 오랑캐 취급하였기 때문인데요. 소현세자가 청나라 황제에게 받은 벼루를 인조에게 건네자 인조가 그것을 소현세자에게 냅다 집어던졌다는 야사도 전해지죠. 소현세자의 사망 이후 인조가 취한 행동들도 몹시 이상하였습니다. 담당 어이 이영익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장례를 일반 사대부와 같은 3일장으로 치른 것인데요.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염습 과정에는 신하들을 참여시키지 않기도 하였죠. 인조는 왕위 계승에 있어서도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였습니다. 소현세자에게는 아들이 셋이나 있었으나 인조의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았던 것인데요. 이후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내였던 세자빈 강씨를 자신을 도구로 암살하려 했다며 사약을 내렸고 세 아들들은 유배시켜버렸죠. 소현세자는 정말 아버지에게 독살을 당한 것일까요? 하지만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얻은 각종 질병과 질환으로 인해 힘들어했다는 실제 기록이 있어 그가 그저 건강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는 해석 또한 있습니다. 8년 만에
만에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자마자 세상을 떠나버린 소현세자.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역사서에 묻혀있던 조선의 미제 사건들, 그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4세기 유럽 전역에서는 한 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춤을 멈출 수 없는 기괴한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발가락뼈가 뭉개지고 갈비뼈가 부러져도 춤을 추는 이른바 무도병이죠.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1518년 스트라부스라는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프라우 트로피아라는 여성이 거리를 활보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으며,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에 홀린 듯 하나둘 그 대열에 합류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점점 불어난 무리는 한 달 사이 400명의 군중이 되었고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한 집단 히스테리 증상이라고 불리는 무도병은 무려 2세기에 걸쳐 16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목격담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여러 국가에 남아있는데요. 독일 역사가 야곱 코니 쇼펜 역시 유럽 전 지역에 걸쳐 수많은 남녀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이한 형태의 춤을 추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기록을 조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도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1590년 조선의 도읍 한양에서 괴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이긍익이 쓴 조선시대 대표 역사서 연려실기술은 당시 도성한 상황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때 도성한 선비들이 1100으로 떼를 지어 미치광이나 괴물처럼 노래하고 춤추며 웃다가 울고하여 부끄러움을 모르고 도깨비나 무당의 흉내를 내며 다니니 흉하고 놀랍게 말할 수 없었는데 이를 등등곡이라 부르는 것이었다. 연려실기술은 조선 후기의 학자 이긍익이 쓴 책으로 이성계의 조선 왕조 창건부터 19대 숙종까지 조선의 주요 역사와 사건을 담아낸 야사 총서입니다. 야사란 정부가 주도해 편찬한 정사를 제외한 민간에서 기록한 역사를 말하죠. 책의 저자 이긍익은 붕당 간 권력 다툼에 밀려 집안이 멸문한 뒤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역사서를 편찬하는데 평생을 바친 인물입니다. 그는 유배지인 신지도에서 42세 때부터 저술하기 시작하여 타계할 때까지 약 30년에 걸쳐 59권으로 이루어진 역사서를 완성했죠. 개인적인 의견은 쓰지 않고 인용한 책의 이름을 모두 밝히며 철저하게 문헌 고증을 했는데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공정하게 썼다는 점, 정사에서는 찾을 수 없는 민간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료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서에 등등곡 이야기가 적혀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괴담이 아닌 실제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이긍익은 책에서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명이 때로 몰려들어 귀신 들린 것처럼 춤추는 현상을 세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우는 듯 웃는 듯 도저히 사람이 낼 수 없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접신한 것처럼 정신 나간 동작을 하는 것이 마치 무당이 팔짝 뛰는 모양 같다고도 하고 사람을 땅에 묻는 동작 같기도 했다고 묘사됩니다. 그 행색이 가히 사람 같지 않았다고 하죠. 팔다리가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밤낮으로 이어진 기행은 도성 안팎으로 삽시간에 번져 이듬해 봄, 가을로 성행하였으며 경인 10몇 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이런 기이한 움직임을 나라가 망할 징조로 해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죠. 죽을 때까지 춤을 멈출 수 없는 유럽의 무도병, 쓰러질 때까지 접신한 듯 춤추는 조선의 등등곡, 언뜻 볼 땐 같은 현상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닮아 보이는데요.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 유럽의 무도병이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유럽 전역에 걸쳐 발병 양상을 보이는 것과 달리 등등곡은 도성한, 그것도 명문 사대부가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비슷한 시기에 유럽과 조선에서 창궐한 이 전염병의 유력한 원인으로 맥각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맥각균은 보리, 맥, 뿔, 각이라는 이름자 그대로 보리의 도단한 뿔이라는 뜻인데요. 습한 날씨에 밀, 보리, 귀리 등의 곡물에서 자라나는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맥각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통증과 함께 지각장애와 환각 증세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맥각은 마약, LSD를 만드는 원료 중 하나죠. 학자들은 무도병에 걸린 사람들 역시 맥각 곰팡이의 마약 성분에 취해 환각 상태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듯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무도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늘날 좀비의 기원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민담과 설화를 채집하고 기록하는 곽재식 작가 역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럽과 조선에서 비슷한 시기에 맥각벽 곰팡이로 인해 환각을 일으키는 질병이 유행했을 것이며 빵을 주식으로 삼는 서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잇따라 발병한 것과 달리 조선엔 밀로 만든 귀한 과자에 접근이 가능했던 상류층 자제나 상인들만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죠. 하지만 맥각균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이라고 해도 유럽 전역을 걸쳐 조선에서까지 비슷한 시기에 마치 전염병과도 같은 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무도병을 가리키는 등등곡이란 말은 임진왜란 전후로 선비 집안의 자제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불렀다고 전해지는 잡가, 즉 노래 제목을 부르는 말입니다. 에라 놀아보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어와 등등이라네. 내년이면 온 나라가 싸움판이 된다네. 먹고나 보세, 아니 먹고 어이하리 어와 등등이라네. 구전되는 등등곡의 가사 내용을 살펴보자면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세상이라네, 이제 곧 세상이 망할 거라네, 죽기 전에 취하고 배부른 게 제일이라네 등 전란을 앞두고 한층 흉흉해진 민심의 동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프랑스에서 무도병이 창궐한 시기 역시 구교와 신교와의 갈등으로 37년에 걸친 종교 내전이 일어나 나라 전체가 망가져가던 시기였습니다. 국군이 쇠하고 나라가 안팎으로 어지러울 때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괴이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유럽 전역에서 목격된 죽을 때까지 추는 광란의 춤, 조선에서 발생한 울부짖는 노름은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한 평범한 사람들의 암담한 몸부림은 아니었을까요? 그도 아니면 역사에 미처 기록되지 못한 어떤 전염병이 유럽 전역을 거쳐 조선에까지 들어온 것일까요? 전우치는 환술과 기회에 능하고 귀신을 잘 부렸다. 조선시대 선조 송도에 전우치라는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살았다. 일찍이 부친을 여인 전우치는 자라서 한 여인과 정을 통하였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 여우였다고 한다. 아버지의 오랜 벗이었던 윤공이 전우치에게 여우를 멀리하라고 하였으나 전우치는 오히려 여우를 구슬려 여우의 넋이 담겨있는 호정을 빼앗아 삼켜버렸으니 하루아침에 신묘한 힘을 얻어 도술로 자신의 자취를 감추고 동물들을 부렸다. 한편의 전래동화 같은 이 이야기는 구전되어 내려오며 각색과 허구를 더한 전우치의 간략한 생애입니다. 전우치는 놀랍게도 조선시대에 살았던 실제 인물인데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 조선에서 활동했으며 유몽인의 여우야담, 이기의 송화잡설, 이수광의 지봉유설, 이익의 성호사설, 허균의 성서부 부고, 이덕무의 청장관 전서 등 무려 8개의 문헌에 실제 기록으로 남아있죠. 전우치에 대한 내용은 문헌마다 차이가 있으나 한 가지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신묘한 도술에 얽힌 이야기가 꼭 나온다는 것인데요. 병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이야기, 족자에서 미인을 꺼냈다는 이야기,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 바풀로 흰 나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등 흥미로운 일화들이 굉장히 많죠. 세간에서는 이러한 전우치를 두고 그저 눈속임에 능한 환술사였다고 말합니다. 환술사란 현대의 마술사와 같은 것으로 백성들에게 신기한 눈여깃거리를 선사하며 웃음을 준 일종의 광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환술사들이 여는 공연은 환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아주 진귀한 공연으로 취급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남을 속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 때문에 당시 예의범절을 중시하던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를 좋게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종이 중국 사신을 따라온 환술사의 환희를 즐기자 홍문관 부제약 이맹현이 그것을 보고 즐기지 말라고 상소를 한 사례도 있었죠. 전우치가 등장하는 문헌 기록들에 따르면 고위 관료들은 그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환술사에 대한 안 좋은 인식에서 비롯된 일이었을까요? 전우치에 대한 기록 중에는 이상하고 기이하여 단순한 환술로 치부하기에는 거리가 먼 기록 또한 존재합니다. 대령군수 박광우는 평소 박식하던 전우치와 돈독한 사이였다고 한다. 조정에서 전우치를 잡아 죽이라는 공문을 내리자 박광우는 이 사실을 전우치에게 알렸다. 전우치는 이를 듣고 허허 웃으며 네 알아서 마땅히 처리하겠소라고 말한 뒤 그날 밤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박광우가 전우치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었는데 2년 후 전우치가 박광우 앞에 나타나 자신의 지팡이를 되찾아갔다. 해당 기록의 박광우는 1536년 재령군수를 역임하였던 중종대의 실제 인물입니다. 황해도 재령군에는 현재까지도 전우치의 묘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전우치는 고위층의 눈엣가시였습니다.
백성들의 편에 서서 고요를 빨아먹는 탐관오리들을 골탕 먹이며 다녔기 때문이죠. 이를 탐탁치 않게 보던 조정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으나 전우치가 죽음으로써 공문은 자연스럽게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년 후 멀쩡한 모습으로 박강호 앞에 나타났다고 하죠. 죽음에 대한 기이한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전우치가 나타나 멀쩡히 산 사람에게 두부 공시집을 빌려갔다. 전우치가 사슬로 백성을 현혹시켜 신천옥에 갇혔는데 옥사하자 태수가 감회장을 시켰다. 후에 친척들이 이장하려고 무덤을 파니 시체는 없고 빈 관만 남아있었다고 한다. 전우치는 자신의 죽음을 속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전우치는 송도의 술사로 기억하지 못하는 책이 없었다. 산수간에 마음껏 논일며 둔갑술과 몰기술을 얻었다. 가정연한에 큰 역질이 돌았는데 전우치가 나타나 도수를 부려 역질을 물리쳤다. 이렇듯 전우치에 대한 기록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도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의 문인이었던 홍만종은 전우치를 도사라고 평하기도 했는데요. 눈속임을 부리던 환술사와 신묘한 힘을 가지고 있던 도사는 그 인식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전우치가 정말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조선의 여러 실학자들과 문인들은 그를 그만큼 높이 평가한 것이죠. 하지만 모든 문헌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봉유설에서는 전우치를 두고 몰락한 양반 출신의 기인이라고 평하기도 하였죠. 또한 조선시대의 국문소설인 전우치전에서는 다양한 판본에 따라 전우치의 출신과 평가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소설 전우치전으로 인해 전우치를 허구의 인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우치전은 실존 인물이었던 전우치의 생애와 행적을 본따 각색을 더해 만든 전기체 소설에 가깝습니다. 기묘하고 신비로운 전우치 관련 일화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전우치전의 실제 모티브가 된 것이죠. 조선에 실제했다는 전우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부렸다는 도술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